미디어 협동조합 서영석 이사장의 서영석 타임스.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3월 25일 수요일 서영석 타임즈 시작합니다. 지난 5일인가? 이달 초죠. 경영자 총협회라고 있습니다. 기업 오너들의 모임이죠. 올해 임금을 1.6% 범위 내에서 조정할 것을 회원기업에게 권고했다고 합니다. 너무 임금 많이 올리니까 경기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 이유였는데요. 사실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실정은 경영자 총협회가 주장하듯이 과도한 임금 인상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기 때문입니다. 금융연구원 자료를 보면요. 2007년 이후에 5년 동안 우리나라 실질 노동 생산성은 9.8% 올랐는데 실질 임금은 오히려 2.3% 감소했습니다. 2007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노무현 정권에서 이명박 정권으로 넘어가던 시기입니다. 그 이후 5년 동안 노동 생산성은 거의 10% 가까이 늘었는데 실질 임금은 2.3% 줄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차이 누가 먹었겠습니까? 엊그제 어느 보도를 보니까 가계부채는 1년 사이인가 2년 사이인지 모르겠는데 68조가 늘었는데 10대 기업의 사내유보금은 무려 37조 원이 늘었다는 그런 이야기 있습니다. 그래서 10대 기업의 사내유보금이 500조 원을 돌파했다는 그런 얘기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대한민국 정부는 기업의 이윤이 늘어나면 투자가 늘어난다. 그리고 일자리도 더 늘어날 것이다. 기업의 몫을 늘려주는 데 정책적 여력을 집중해 왔습니다. 그건 결국은 늘 이야기하는 트리클다운. 이 사실 신자유주의의 말도 안 되는 이론입니다. 부자나 기업에게 몰아주면은 흘러넘쳐서 결국은 서민들에게도 듬뿍 적셔줄 것이라는 그런 이론, 완전히 틀렸다는 이야기, 사실 이미 지난 7년간 뼈저리게 경험을 했습니다. 참 여전히 우리나라에 아직도 대기업의 돈을 몰아주면 경제가 더 빨리 성장하고 그로 인해서 대기업의 돈이 넘쳐오려면 언젠가는 중소기업이나 근로자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이 낙수효과가 여전히 횡행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슬픈 현실입니다. 대기업만 돈을 벌고 이를 뒷받침하는 수많은 중소기업들은 사실상 대기업에 약탈당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대기업 대 중소기업의 기업 구조입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어떻게 중소기업이 우수한 인재를 확보할 것이며 그런 중소기업들이 어떻게 기술 개발을 통해서 뿌리 기술을 확보할 수가 있겠습니까? 좋은 기술 개발하면 온갖 수작을 다 부려가지고 그 중소기업을 망하게 해서 결국은 그 원천 기술을 약탈하는 게 지금까지 대기업들의 행태였습니다. 중소기업은 기술력 다 상실하고 대한민국 중소기업은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몇몇 대기업만으로 우리 경제를 지탱하려는 시도는 그야말로 보급이나 병참 없는 군대가 승리하기를 기대하는 것처럼 허황된 꿈이나 다름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대기업이 엄청난 부를 축적한 지난 몇 년 동안 우리 가계에, 즉 일반 소비자들,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은 더욱더 급속하게 쪼그라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같은 경제구조에서는 기업이 아무리 좋은 물건 만들어봤자 이를 사줄 수 있는 소비자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결국은 수출에만 의존을 해야 됩니다. 국내에서는 물건을 안 팔리니까. 수출에 의존하면은 좋을 것 같죠. 옛날에는 박정희 때는 수출 100만 달러 탑, 200만 달러 탑, 동탑 산업은장 온갖 너스레를 떨면서 수출을 장려했습니다. 그래서 수출이라면 다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선진국 문턱에 진입한 대한민국 수출에 의존하는 게 결코 좋지 않습니다. 결국은 수출 대상국의 경제 상황이 어려우면 수출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탄탄한 내수시장 없는 수출 얼마나 위험한지 그건 이미 세계 경제사가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의 경기 동향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중국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경기 후퇴되면요 대한민국 정권시장 다 망합니다. 망해.
성장만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사람들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파이를 키워놓고 칼라 먹든가 말든가 해야지. 파이가 지금 조그만한데 키우기도 전에 나눠 먹을 생각만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게 박정희 이래 지금까지 기득권자들의 논리입니다. 그러나 그런 그들의 주장과는 달리 실제 경제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분배하느냐가 경제 성장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등장한 지 오래입니다. 왜 유수한 선진국들이 그 나라의 서민들에게 직접 돈을 쥐어주려고 하겠습니까? 오죽하면은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아예 기본소득이라 해가지고 스위스 국민으로 태어나면은 1인당 평균 100만 원 이상을 갖다가 쥐어주겠다는 그런 법안까지 발의가 됐겠습니까? 경제를 돌아가게 하는 기본 시스템은 사람입니다. 사람을 무시하고 그리고 극히 일부의 재벌들, 극히 일부 0.1%도 안 되는 인간들, 사학재벌들 이런 사람들이 이익에만 휘둘리는 이 정권 저는 희망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도 나라는 굴러가야 되니까 지금 공무원들 이 정권 영원하지 않을 테니까 너무 충성만 하지 마시고 정말 길게 보고 국민을 위한 행정이라도 펼치기를 기대하며 이 어두운 터널을 빨리 지나서 정권을 좀 바꾸는 그런 날이 왔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뭐 서두가 좀 길었는데요. 잠시 광고 듣고 본격적인 오피니언 비평 시작하겠습니다. 주 기자님, 지난 주말에 콘도 다녀왔는데 진짜 좋았대. 주 기자님은 콘도 회원권도 갖고 있나 봐요? 부럽다. 이번에 회원권 114 거래소에 의뢰해서 싸게 구입했다는데? 콘도 회원권은 비싸지 않아요? 회원권인데? 근데 이 콘도 회원권이라고 다 비싼 게 아닌가 봐. 회원권 114에 알아보니까 종류도 많고 다양한 상품들 엄청 많던데? 그러면 우리도 봄 여행 한번 알아볼까요? 콘도는 회원권 114에서 구입하고요. 02-544-6114번 02-544-6114번 회원권 114는 인터넷과 모바일 앱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콘도 회원권 거래는 회원권 114 02-544-6114번으로 바로 전화해보세요.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네,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것은 KBS 박종훈 기자의 대담한 경제로 KBS 홈페이지에 연재되고 있는 글 중에 하나, 임금 없는 성장은 어떻게 경제를 파괴하는가. 글이 매우 긴데요. 그중에 일부만 제가 소개해드린 겁니다. 물론 제 생각도 섞었어요. 자, 오피니언 비평의 오늘 첫 곡지는 세월호 조사 특인 얘기인 것 같은데, 김효진 PD. 네, 안녕하세요. 김효진입니다. 네. 자, 이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세월호 특위라고 보통 부르죠. 네. 이석태 위원장이 정부 여당이 세월호 특위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흔들고 있다면서 특위 내부 자료가 청와대와 새누리당, 정부 부처, 경찰에 유출된 정황을 공개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은 세월호 특위의 중립성과 직원의 직무상 비밀 누설 금지 등을 명시하고 있죠. 정부의 비협조로 가뜩이나 특위 활동이 지연되고 있는 터에 이런 사태까지 벌어지니 개탄스럽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엄정한 조사를 통해서 진상을 명확히 규명해야겠는데 글쎄요, 요즘 돌아가는 거 보면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난 진짜 세월호 특위에 대해서 결국은 청와대라든지 새누리당이 지금 동향을 촉각을 곤두세운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얘기는 거기에서 뭔가 튀어나오면은 새누리당이나 청와대에 엄청 불리한 그 무언가가 있을 수 있다. 뭐 그런 가정이 가능하거든요. 그 부분이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세월호 뭔가 있나 보죠. 특위가 참사의 원인을 밝히고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그걸 하면은 우리 박근혜 대통령한테 뭐 큰 피해가 갑니까? 그러게요. 저도 잘 모르니까요. 예, 누가 알까요? 자,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거든. 아니 그때 뭐 저기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뭐 배를 침몰시킨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네. 청와대하고 평목하고는 거리가 뭐 천리가 넘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그런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진짜 아마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도 정말 그럴 거예요. 그 심정이. 도대체 왜 이런지 모르겠다. 그렇죠. 예. 누가 뭐 박근혜 대통령이 밀어서 침몰시켰다고 그러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 아니 도대체 이걸 갖다가 해서 국민들이 안전한 나라에 살게 되면 박근혜 대통령한테 엄청나게 피해가 오는 건지 도대체 난 이해를 못 하겠어요. 새누리당 여러분 대답 좀 해보세요. 왜 그렇게 촉각의 동향을 곤두세우고 심지어는 세금 도둑놈이라고 몰아붙이고 아니 당신 자녀들이 거기 배 물에 빠져가지고 17, 18살밖에 안 되는 애들이 물에 그냥 익사했으면은 그런 얘기 하겠어? 이런 참 잔인한 놈들이에요, 진짜. 나 진짜 이해가 안 가.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생각을 말씀하시는 도중에 뭐가 있을까 하고 머리를 굴려봤는데 이해가 안 돼요. 아니 그 7시간에 뭐 다른 일을 했다고 그거 들통나면 그렇게 그게 큰 피해인가? 아니 지금 관심도 없어 사람들. 네. 솔직한 얘기로 박근혜가 뭐라든 할 일 하셨다면서요. 또 그러니까. 뭐 업무를 그냥 했다는 건데 뭐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합니까? 인간들이 그렇게 잔인할 수가 있는 건지 난 참 이해가 안 갑니다. 네. 경향신문 사설 먼저 보겠습니다. 정부 여당은 세월호 특위 방해책동 그만둬야라는 제목이고요. 특위에 따르면 이 해양수산부에서 파견이 돼서 임시지원단에서 근무하는 K사무관 지난 20일에 임시지원단 주간 업무 실적 및 계획이라는 문서 파일을 이메일로 대통령 비서실 부이사관, 새누리당 수석 전문위원,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 서울 방배경찰서에 보냈다고 합니다. 이 위원장, 이석태 위원장의 지적대로 특유의 독립성을 심대하게 위협하는 행태라고밖에 볼 수가 없죠. 세월호 특위에서 문서 유출 논란이 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1월 세금 도둑 운운하며 특위를 비난했을 때 근거로 인용한 자료도 해수부 파견 공무원이 가공한 문서였다고 합니다. 세월호 특위는 여야 합의로 만든 세월호 특별법에 의해서 탄생한 기구입니다. 그럼에도 정부와 여당이 자꾸 딴죽을 건다면 밝혀져서는 안 될 진실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만 커지게 된다는 것이죠. 뭐 아까 이사장님이 제기하신 의심이랑 똑같은 의심이네요. 도대체 뭐가 있길래 그런 거야? 거듭 밝힌 바와 같이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세력은 결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 여당은 세월호 특위 활동을 회방 놓으려는 책동을 당장 그만둬야 합니다. 참사 일주기가 20여일 앞인데 진상조사에 첫 발도 떼지 못했다는 게 말이 되냐 이겁니다. 한겨레 사설까지 이어서 좀 보겠습니다. 네. 특위 위원장을 분노케 한 정부의 세월호 태업. 특위의 조직과 예산 축소가 검토되고 있다는 말도 들린다고 하네요. 조직하고 예산을 깎아버린다. 힘을 빼버리겠다는 거죠. 네. 특위는 이미 새누리당 추천위원들의 문제제기 등에 따라서 애초 구상했던 조직과 예산을 대폭 축소했습니다. 사업비는 38%나 줄였습니다. 정부 여당이 여기서 더 줄이려고 한다면 특위의 정상적인 활동이 불가능해진다고 하는군요. 지금은 세월호 특위가 정상적으로 출범해서 활동할 수 있을지 자체가 의심되는 위기 상황이라고 한겨레는 짚고 있습니다. 참 진짜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가. 도대체 뭐 해수부 공무원이 뭐 얘기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는 그건 용납은 할 수 없지만 납득은 갑니다. 예를 들어서 세월호 참사의 원인 중에서 해수부 공무원과 그 해운업체의 유착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원인을 차지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사실 뭐 배랑 이번에 비행기도 하나 떨어졌습니다만은 배나 비행기는 침몰하거나 추락하면은 대형 참사로 이어집니다. 그렇잖아요. 비행기는 뭐 아예 떨어졌다면은 살아난 사람 찾기가 어렵고 해양 참사도 이 구조선이 제때 도착하지 못하면은 대량
그 사망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엄청난 참사이기 때문에 안전점검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 아닙니까? 항공기는 진짜 안전점검 충실하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얼마 안 되는 그 확률, 그게 이제 있다 보니까 끊임없이 전 세계에서 비행기가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항공기 안전점검 하듯이 배 점검하면 해양사고는 안 일어날 거예요. 안 일어난다고 볼 수는 없겠다. 왜냐하면 또 바다 기후라는 것도 우리가 예측 불가니까. 특히 이제 사람들이 많이 타는 유람선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무게중심이 밑으로 안 가고 위로 올라가 있어요. 이게 성격을 많이 싣기 위해서 위에다 구조물을 갖다가 많이 설치하다 보니까 이제 이 무게중심이 위로 올라가면은 큰 파도에 취약하죠. 포세이돈 어드벤처라는 영화 봤어요? 본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기억이 잘 안 나죠. 예. 그 첫 장면이 그 대행 유람선이 가고 있는데 쓰나미, 해일이 옆에서 덮칩니다. 옆에서 덮치니까 방법이 없어요. 이게 제일 위험한 게 난 이명박이처럼 항해사는 안 해봤지만은 이명박이는 다 지가 해봐서 안다며 이게 큰 파도가 오면은 배는 그 파도를 향해서 가야 침몰을 안 합니다. 근데 옆에서 맞이하면은 100% 전복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포세이돈호라고 하는 어마어마하게 큰 유람선이 이제 전복한 그런 사건도 있지만은 뭐 바다 기후라는 걸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아무리 이 조심을 해도 결국 대인 참사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여하튼 그런 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안전점검도 철저하게 하고 배가 과연 제대로 운항할 수 있는 것인지 감시감독도 철저하게 하고 해야 되는데 뭐 보면은 해운협회라든지 뭐 온갖 때 참 뭐 해수 공무원들이 마표로 앉아가지고 거기서 그냥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도 그냥 모르게 넘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인허가도 완전 개판 5분 전으로 해가지고 침몰 안 하는 게 이상한 그런 배들이 막 다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해수부가 야 이거 진짜 진상이 밝혀지면 큰일 난다 생각해가지고 이런 식의 자기 방어막을 친다. 그게 용납은 안 되지만은 여하튼 납득은 가요. 근데 아무리 머리에 머리를 굴려봐도 도대체 새누리당이나 청와대가 이 진상이 밝혀져 가지고 분리할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남의 가슴에 못을 박고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반한 요소를 조사하겠다는데 이렇게 예산도 깎고 인원도 깎고 전부 다 비밀도 누설하고 하는 건지 나 이유를 모르겠어요. 진짜 내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 건지 상상력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참. 모르겠습니다. 사람의 심리를 파악하는 것은 굉장히 무의미한 질수가 있는데, 네. 이 세금 도둑 운운하고 이랬던 건 있지 않습니까? 네. 누군가가 이렇게 논란의 여지가 있을 줄을 알면 왜 몰랐겠습니까? 이런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당당하게 대외적으로 목소리를 높인다는 그 행위에는요, 그렇게 해도 된다는 어떤 안심을 주는 배경적인 조건이 있어야만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개설을 해도 다 지켜준다. 그런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일 수도 있고 비호하는 뭔가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것도 그렇고 그리고 이 해수부에서 파견 나왔다는 이 K3호관이라는 사람이요. 네. 이 사람은 지금 하는 일이 보니까 해수부가 파견한 대관 업무 정보원이에요. 그러니까. 가서 정보 보고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보고했던 게 다 정보 보고. 그렇죠. 예. 이 기자들이 가서 할 법한 짓이다. 국정원이 할 법한 행동을 그러니까. 하는 건데 아니 무슨 해수부가 민간 기업이고 이 세월호 특유가 그 기업 사정하는 기관입니까? 그런데 그런 일 생겼을 때 조금 원활하게 하려고 대관 업무 하나 하고 사람들 보내가지고 로비하고 그런 거 못하게 하라고 김영란법 생기는 건데 그런 짓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왜 정보 보고를 하고 앉아 있습니까? 그러니까. 7시간이 진짜 뭐가 있나. 지도를 별거 없다고 얘기했잖아. 그리고 상식적으로 봐도 7시간에 하면 뭘 했겠어. 아니, 이제 대통령이 좀, 무책임하게 그때 네. 다른 일 바빠가지고 대충 보고받았다. 끼켜야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거 아니면은 그 사이에 날아가가지고 몰래 스크린을 망가뜨리고 왔나? 참. 아니,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우리 국민들이 그런 일 나타난다고 해서 그렇게 비합리적으로 비상식적으로 대응할 국민들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이미 인기 떨어져가지고 그런 거 있어봤자 더 이상 떨어질 인기가 또 뭐가 있습니까? 아유, 참 진짜 걱정도 팔자야. 그러니까 이제 이런 최근에 세월호를 둘러싼 전국하고 관련해서 주요 언론들 특히 진보 언론이라고 하는 곳들이 쓰는 오피니언, 그러니까 칼럼이나 사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어떤 합리적으로 분석해보고 이해하려고 노력해보고 그래도 애정 어린 비판을 하고 좋은 쪽으로 이끌려는 그런 시도 자체가 그냥 그런 거 자체를 그냥 포기해버린 듯한 인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 의심, 근본적인 의심.
도대체 뭐가 있길래 그러는 거냐라는 어떻게 보면은 하소연 같은 그런 칼럼들을 많이 마주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온 국가가 답답함에 지금 물들어 있는 거죠.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51.6% 그런 것 같아요. 덕분이죠, 뭐. 예. 하필이면 또 51.6%야. 이러니까 조작 얘기가 나오는 거지. 5.16 아니에요, 5.16. 그렇죠. 글쎄요, 뭐 세금 도둑이라고도 하고 지금 너무 비대하다고도 계속 딴죽을 걸고 있고 특위가 결국 제대로 뜨느냐 마느냐 하고 있는 건데. 인간탱이들한테 묻고 싶어. 당신 손녀가 그런 일 당했으면은 아이고 우리 박근혜 하겠어? 참, 정신 차리시오, 진짜. 복내산 흑표범님은 네.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 것 같다고 그러시네요. 그러니까. 예, 도대체 뭘까요? 난 상상력이 부족해서 그게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아시면 좀 가르쳐 주십시오. 몰래. 예, 게시판에 말고 은밀하게. 공개가 가능하다 싶으면 저희가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답답해 죽겠습니다, 진짜. 진짜 답답합니다. 예. 자, 다음 토픽으로 넘어가죠. 네, 다음 토픽은 한겨레 에세이 유레카 코너에 오늘 실린 글인데 네. 김종구 논설위원이 썼습니다. 어제 김민아 논설위원이 쓴 경향신문의 그 여적 에세이를 소개해드렸죠. 리콴유 서거 타계에 관한 소식인데 조금 또 다른 시각에서 다룬 것 같고 이것도 좀 흥미가 있어가지고 제가 또 골라와 봤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한겨레 유레카에 실린 오늘자 에세이고요. 김종구 논설위원이 썼습니다. 예, 김종구 논설위원님 글도 재밌게 자주 읽습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이 양반도 참 독설가야. 독설가십니까? 예. 그래서 글이 재밌나 봅니다. 대통령의 리콴유 조문 우려라는 제목이고요. 자, 역사상 가장 많은 조문 인파가 모인 장례식은 누구 장례식인지 아마 다들 잘 모르실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름도 생소한 C.N. 안나두라이라는 인도 타밀나두주의 전 총리라고 해요. 그가 1969년에 죽었을 때 무려 1,500만 명이 운집했다고 합니다. 작가로도 유명했던 그가 힌두어를 배격하고 타밀어로 타밀족의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한 것이 열광적 추모의 배경이었다고 합니다. 이 해당 국가의 인구 대비로 가장 많은 조문객이 모인 장례식은 1989년 6월에 사망한 이란의 정신적 지도자 아야톨라 호메이니, 예, 많이들 기억하실 겁니다. 네. 이란 인구 6명당 1명꼴인 1,020만 명이 테헤란에 몰려들었었다고 하고요. 네. 숫자를 떠나서 질적인 면에서 따지자면 단연 넬슨 만델라 전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장례식이 꼽히겠죠. 각국 국가 원수급 조문객만 100명 가까이씩 참가를 했다고 합니다. 두 사람 모두 죽어서도 세계 평화에 기여했다는 찬사가 쏟아졌지만 막상 교황 장례식장에서 조지 부시 당시 미국 대통령은 이란, 쿠바, 시리아 지도자들에게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 역시 짐바브웨의 로버트 무가베 대통령을 외면했는데 네. 찰스 왕세자가 무가베와 악수를 나누었다가 나중에 사과하는 해프닝도 벌어졌습니다. 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013년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 장례식 때 조문 사절단 격을 낮춰서 큰 논란을 빚었죠. 본인이 가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현직 행정부 인사도 아닌 1980년대 정부 관리들인 제임스 베이커와 조지 슐츠 전 국무장관을 조문 대표단으로 보냈습니다. 영국의 일부 언론은 모욕이라는 표현까지 동원해 유감과 실망을 표시했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만델라 전 대통령 장례식 때와는 달리 리콴유 전 싱가포르 총리 장례식에는 본인이 직접 간다고 합니다. 박 대통령의 체질이나 지향점이 만델라 쪽이 아니라 리콴유 쪽이기 때문인 것은 이해가 되는데 혹시 박 대통령이 장례식에 다녀오면서 리콴유의 리더십은 배우지 못하고 철권 통치에만 더욱 감명을 받아오지 않을까 슬그머니 걱정도 된다. 이런 말입니다. 예. 그 뒤에 그 얘기하기 위해서 뭐 온갖 그렇죠. 잡다한 얘기를 늘어나고 몰랐는데 이 만델라 장례식 때는 직접 안 갔군요. 안 갔지. 예, 어떻게 뭐 직접 가야 될 사람인데 정부 대표단 구성해가지고 보내긴 했을 거예요. 몰랐습니다. 요런 흥미로운 사실들이 요런 에세이에 많이 실립니다. 예, 근데 리콴유 국장 때는 친히 간다. 예. 뭐 이런 거는 있죠. 우선 남아공은 멉니다. 내 이제 직항으로 가도 한 10서너 시간 걸릴 거예요. 내가 남아공을 가본 적이 있는데 예.
그때 김종필 씨가 총리로 재직할 때 예. 총리 일정을 수행하는 기자로 이제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약간 이 변화기가 돼가지고 옛날에는 출장비 회사에서 지급 안 했거든. 근데 이제 출장비 받아가지고 갔죠. 근데 총리 순방인데도 불구하고 직항이 없어가지고 방콕에서 경유해서 갔어요. 그렇게 가니까 17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총리 본인도요? 네. 물론 이제 우리 JP 각하는 그걸 뭐지 트레버스라고 그러나 뭐 하여튼 그거 갈 때 트리패스인가 뭐 기억도 안 난다. 대아래 뽕꼬라가 돼가지고 하여튼 환승할 때 뭐 VIP실에 가가지고 이제 있다가 갈아타긴 했습니다만은 17시간 걸렸어요. 그래서 직항으로 가도 아마 내가 보기에는 13시간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싱가포르는 가깝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점도 있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리칸유는 박정희 스타일이라면 만델라는 김대중 스타일이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로 굳이 비교한다면은 가기 싫어서 안 갔었어요. 그러니까 김종구 논설위원의 이 말에 뼈가 있어요. 그러니까. 박 대통령의 체질이나 지향점이 만델라 쪽이 아니라 리콴유 쪽이기 때문인 것은 이해가 된다. 그리고 오바마가 어디에 마가레트 대처한테 안 간 거는 딱 이유가 있습니다. 마가레트 대처가 신자유주의 운운하면서 뭐 무슨 이상한 영화 만들어가지고 마치 영웅처럼 만들어놨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영국이 말하자면 영국도 원래 귀족이 있던 나라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도 이제 왕실이 존재하고 많이 이제 평민과 귀족과의 거리가 좁혀졌다고는 합니다만은 계급이 여전히 존재하는 사회죠. 특히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귀족이 있으니까 빈부격차가 심할 수밖에 없지. 귀족이라는 거는 그 수십 대 걸쳐서 재산이 상속돼서 내려오는 건데 일반 서민들하고 비교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빈부격차가 매우 심한 나라이기도 합니다만은 그 빈부격차를 더욱더 심화시킨 장본인이 바로 마가렛 대처예요. 대처리즘으로 유명하죠. 특히 노조 파괴로는 세계적으로 악명을 떨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영국이 발전을 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빈부격차는 더 심해졌어요. 그리고 공공 서비스의 질은 더욱더 하락했습니다. 뭐 다 민영하고 하는 바람에 런던에서 그 가까운 데까지 가는데 좀 괜찮은 열차 타면은 뭐 거의 우리나라에 수십 배 된다는 그런 얘기도 막 나오고 하지 않았어요. 철도 민영화 운운했을 때. 그래서 특히 노조라든지 좌파 운동가들 사이에서는 대처를 마녀라고 불렀어요. 마녀. 아니 대처가 타계했을 때 영국의 다수의 유력 언론들이 비아냥거리거나 심지어 비판적으로 비아냥거린 거죠. 그렇죠. 비판하고 재평가의 그런 시도를 하는 그런 목소리 동시에 나왔던 거 많이들 기억하실 텐데 우리나라 주류 언론에서는 그런 목소리는 잘 다뤄지질 않았죠. 그렇죠. 아니 이제 보수 언론들이야 대처가 여신이지. 여신 대처 사망 신이 죽나? 여하튼 근데 오바마하고는 말하자면 안 맞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바마가 안 간 이유가 그 때문이에요. 달리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내람대로 또 핑계는 됐겠지. 영국 하면은 사실 미국하고 밀접한 국가고 심지어는 영국 총리가 누구의 부시의 푸들이라는 얘기까지 들은 나라인데 푸들한테 안 가겠습니까? 근데 그때 대통령이 오바마였던 게 문제였던 거지. 그래서 아마 거기서 씹었다면은 영국의 보수 언론들일 겁니다. 다른 언론에서 씹을 리가 없지. 오바마를 씹었다면. 그렇죠. 예. 여기 보니까 그 얘기 나오잖아요. 영국의 일부 언론은 모욕이라고까지 하면서 유감과 실망을 표시했는데 그 일부 언론이 아마 영국의 순 보수 꼴통 언론일 겁니다. 리콴유 타계 소식이 타전된 다음 날 조간신문 바로 어제죠. 어제 조간신문들이 쫙 배치한 그 결을 보니까 이 리콴유 타계라는 이슈가 청와대 입장에서 정치적으로 미디어적으로 장사가 됩니다. 잘 팔립니다. 그런 느낌도 받을 수 있었어요. 아니 박정희하고 비슷한 인물이니까 박정희보다 훨씬 나은 인물이지. 리콴유는 최소한 부패 문제에서는 어느 정도 그것도 파봐야 알지. 솔직한 얘기를 할 수가 있나. 어디에도 스위스 은행에다가 숨겨놨는지 모르지. 근데 여하튼 나름대로 자기 관리를 엄격히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뭐 누구처럼 어디 뭐 안가에 가가지고 뭐 저기 여자 끼고 놀진 않았으니까. 그러니 밑에 있는 부하한테 총 맞아 죽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다른 국민들을 속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지도자가 처신을 잘못하면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마가렛 대처 전 총리 장례식 때 대응했던 그 모습, 네. 그리고 만델라 전 대통령 장례식 때는 우리 대통령은 가지 않았다는 그런 사실들 등등등 이런 행위는 그 자체로 정치적인 레토릭을 가지는 거니까 여러 가지 의미를 생각해야 될 텐데, 그러면서 리콴유 장례식에는 직접 참석하는 그 여기에 담긴 함의는 익히 해석하시고도 남지 않을까. 뭐 그거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다음 토픽으로 넘어가죠. 네. 자, 이 소식도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네. 흥미롭다기보다는 요즘 어린 사람들 말로 안습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느끼는 행복감이요, 세계 최저 수준인 것으로 조사가 됐다고 합니다. 유엔이 국제 행복의 날, 이 3월 20일이 국제 행복의 날이었다고 하는군요. 이 날에 맞춰서 143개국을 상대로 행복감 조사라는 거를 했는데 우리나라 118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최하위라는, 예, 그런 그 밑으로는 사실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118위 밑으로. 중국, 일본은 물론이고 중동의 팔레스타인, 아프리카의 가봉과 같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더구나 지난해보다 순위가 94위에서 24계단이나 떨어졌습니다. 놀랍고 부끄럽고 한 번 더 생각하면은 참담한 그런 결과입니다. 한겨레가 사설로 이 문제를 짚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가봉 수준의 국민 행복감. 설문 내용을 살펴보면은요, 그런 결과가 나오겠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든다고 합니다. 조사 전날 많이 웃었는지, 피로는 잘 풀었는지, 온종일 존중받으며 지냈는지, 하루의 상당 부분을 즐거운 감정 상태로 보냈는지, 뭔가 흥미로운 것을 하거나 익혔는지를 물었다고 하는군요. 어제 하루를 돌아보며 이 물음에 자신있게 네라고 답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많이 웃기보다는 표정 없이 긴장하여 지내고, 존중받기보다는 무시당하고요, 피로를 풀기보다는 피로가 거듭 쌓인 채로 허덕거리며 지내는 것이 이 시대 많은 사람의 일상이 아니겠습니까? 손학규 전 민주당 의원이 저녁이 있는 삶을 구호로 내걸어 공감을 불러일으켰던 것도 이런 현실의 반영이었을 겁니다. 이번 조사 결과를 가벼이 넘길 일이 아니죠. 우리 사회의 병증에 대해 경고음을 보낸 것으로 해석하는 게 옳겠습니다. 우리는 극히 성과지향적인 문화에서 살고 있습니다. 인간에 대한 존중보다는 물질로 치환되는 성과를 앞세우는 게 현실이고요. 또한 우리는 극단적으로 경쟁지향적인 문화에서 살고 있죠. 낙오하지 않으려면 잠시도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됩니다. 늘 피로감이 누적된 상태로 살아가야 하는 피로사회이기도 합니다. 수평적인 대화 문화도 자리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 행복감이 세계 최저 수준에 그친 것은 심각한 신호입니다. 우리 사회가 그동안 달려온 것과 같은 속도와 방향으로 더 이상 갈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겠죠.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문제로 인식하는 게 언제나 해결의 첫걸음이었습니다. 예. 진짜 공감이 막 가네. 조사를 하는데 이거 들으시면서 어제 떠올려 보셨죠? 예. 어제 뭐 상당 부분을 즐거운 감정 상태로 보내셨습니까? 아닌 것 같은데. 뭐 흥미로운 것을 하거나 익히신 것도 예, 없습니다. 존중받으시면서 지내셨는지. 무시받으면서 살았습니다. 예. 제가 골라서 옮겨 적어와가지고 읽어드리면서도 저 스스로도 내심으로 되묻게 되더라고요. 저도 뭐 내라고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많이 웃었느냐? 예. 찌푸렸습니다. 뭐 실없는 웃음을 많이 짓긴 했죠. 실없는 웃음을. 아니 뭐 실없는 웃음도 별로 찌어가지 않은데 네. 여기 이 시간에 웃는 게 유일하게 웃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참 팔레스타인과 가봉 국민들하고 같은 행복 수준. 뭐 팔레스타인이나 가봉이란 나라를 무시하는 그런 취지는 당연히 아니겠지만은 팔레스타인은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 나라입니까? 예. 맨 뭐
폭탄 떨어지고 떠지고요. 이스라엘이 뭐 툭하면 뭘 뭐 쏘고 잡아가고 뭐 죽이고 이런 나라에서 살면 그 피로증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내가 어제 어디 미디어 오늘인가 뭐 기사 우연히 저 휴대폰에서 봤는데 네. 월성에 무슨 가야리인가 이런 뭐 대야리인가 하는데 사는 사람들 그 레포를 해놨던데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요. 왜요? 불안감에? 아니 거기는 동네가 전부 암병동이야. 불안감 그런 차원이 아니, 아니고요. 여기가 월성 1호기 2호기 있는 동네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앞집 슈퍼마켓에서는 뭐 갑상선암, 누구는 위암, 누구는 아이고. 폐암, 누구는 그래 온 동네가 다 암병동이라는 거야. 근데 거기서 그 원자력 발전하고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소송에서 이긴 거는 갑상선암 하나밖에 없대요. 갑상선암을 이제 걸린 사람들은 이제 보상을 받는 모양인데 아니 암 걸려가지고 보상 받으면 뭐 합니까? 뭐 하여튼 야 진짜 그래가지고 건물을 내놨는데 아무도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다 텅텅 비어 있고 야 이거 뭐 진짜 야 그런 월성 사람들도 이번에 웃으면서 박근혜 찍었겠죠? 아니 그런 시설을요 획기적으로 다음 대통령 선거에 나설 사람들이 이렇게 공약을 하면 어떨까요? 주요 위협 시설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를 청와대 뒷산이 어디죠? 인왕산이던가요? 거기를 녹지를 훼손해도 좋으니 거기다가 대거 집약시켜가지고 원자력 발전소 설치를 하는 겁니다. 1호선 그 월성 1호기가 아마 예. 30년 넘었을 거예요. 네. 그거 해체해가지고 청와대 하는 앞마당에다 겁니다. 하나 하지 뭐. 상징적으로 대통령이 그거를 짊어지고 집무하는 겁니다.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누가 뭐라고 아무도 하겠습니까? 대통령 안 하려고 그럴 거야. 아무튼 그런 글쎄요. 야, 나 진짜 그 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 야, 이런 동네에서 어떻게 사냐 싶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어디 가지도 못하는 거야. 안 팔리니까. 야, 이거 뭐 그게 살아있는 지옥이지.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원전이 뭐 안전거리가 얼마나 오더라? 913이든가 그렇대요. 앞에 팻말 사진 보니까 하나 붙여놨긴 붙여놨더라고. 이 상태가 위험해. 근데 그 옆에 웃기는 게 어떤 바보가 텐트 쳐놓고 캠핑하고 있더라고. 아, 위지에서 온 사람이겠죠. 뭐 모르고. 뭐 하루 있다 간다고 뭐 갑상선암 걸리지 않겠지만은. 아유, 그래서, 야, 진짜. 게다가 후쿠시마 원전이 쓰나미 때문에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후쿠시마 원전이 그 쓰나미로 인해서 파괴되면서 방사능 누출이 될 때 그 후쿠시마 원전 1, 2, 3, 4, 5기가 전부 30년 넘은 거예요. 그게 30년 넘어가지고 시기에 사고가 난 거야. 쓰나미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긴 했지만은 근데 지금 월성 1, 2, 3, 4, 5기인가 있는데 그것도 거의 30년 다 넘었거나 넘어가잖아요. 근데 지금 경주 인근에 요즘 지진 잘 일어난답니다. 최근에 진도 3.5짜리도 일어났대. 3.5면 뭐 크게 극장할 지진은 아닌데 그러다가 한번 큰 지진이라도 오면은 월성이 어디에 경주입니다. 그 반경 100km, 200km 안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대한민국 제2도시 부산이 있고요. 포항도 있고 울산도 있어요. 그게 서부 경남 완전 개박살 나는 겁니다. 난 진짜 아유 그냥 뭐라 하더라고. 피로 사회. 그런 게 다 피로죠, 뭐. 예. 팔레스타인 가봉과 비슷한 수준의 국민 행복감을 느끼면서 산다는데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던가요? 개인적인 조금 이야기입니다만은 제 친한 그 지인, 뭐 아는 동생 녀석인데 한 몇 년을 호주에서 이래저래 좀 업무차 내지는 뭐 여행차 지내다 왔어요. 호주에서 동양인들이 굉장히 무시 많이 당한다고 유명하지 않습니까? 호주에 원래 백호주의 해가지고 맨날 화이트만 좋아하는 나라였지. 그렇죠, 뭐. 지금은 이제 폐지했습니다만은. 대놓고 그러죠, 여전히. 그래서 어지간한 동네는 함부로 뭐 걸어 다니기도 좀 그렇다고 하는데 그런 경험을 수년 동안 하면서 좀 서름도 느끼고 향수병에 젖었던 친구인데 오더니 그래도 자기는 되도록이면은 다시 돌아가서 거기서 살고 싶다는 거예요. 왜요? 얘가 어떤 특정한 뭐 이렇게 허세로운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닙니다. 딱 이것 때문입니다. 이걸 잊지 못하겠답니다. 대중교통을 탔을 때 사람들의 표정이요. 예. 그러니까 호주에서 수년 동안의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에 왔구나라고 느낀 게 지하철 버스에 탔을 때 사람들의 그 긴장되고 말없고 일그러진 어두운 굳은 표정이었다는 거죠. 호주에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서 조합원 여러분들 중에서도 호주 뭐 다녀오신 분들 많으시겠죠. 사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뭐 그 친구 말을 빌리자면은 그냥 보통 그 거리를 걸어다니는 사람들도 그렇고요. 대중교통 이용하는 사람들도 표정이 대체로 밝다고 해요. 눈에 띄게 웃음 띈 사람들도 많고
우리나라 어린 사람들은 얼굴이 다 굳어 있지. 그렇죠. 그 편안함이 너무 그립다는 겁니다. 근데 또 저기 내 친한 친구 한 명이 뉴질랜드에서 지금도 살고 있는데 네. 뭐 배부른 뭐 얘기입니다만은 너무 심심해서 죽겠다고 하긴 하더라고. 너무 별일 없어서. 너무 별일이 없어요. 제일 좋네요. 네? 제일 좋네요. 네, 별일이 네. 없고 그게 뭐 대충 뭐 저기 뭔 일을 하는지는 내 자세히 안 물어봐서 그 양반 원래 기자였던 사람인데 뉴질랜드 이민 갔어요. 경제지 기자였는데 잘 살고는 있더라고. 뭐 요트도 몰고 다닌다고 그러고 사진도 뭐 저 카톡으로 보내주는 거 보니까 네. 그 뭐 뉴질랜드에 또 무슨 화산 같은 게 뉴질랜드가 자연 보존이 굉장히 잘 된다랍니다. 그렇죠. 예. 어마어마하게 잘 돼 있대요. 그래가지고 국립공원이라든지 그런데 뭐 등산도 가고 뭐 하이킹도 하고 뭐 캠핑도 하고 해서 그런 식으로 보내는데 뭐 대한민국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무슨 사고가 나는 나라인데 그런데 살다 보니까 뭐 너무 조용해가지고 처음 한 1년 동안에는 너무 심심해서 죽을 뻔했다고 그러더라고. 지금은 이제 교민사회에서 이제 나가고 해가지고 뭐 옛날만큼 그렇게 심심하지는 않은데 그래도 심심하대요. 또 그런 배부른 얘기도 하시더라고. 뭐 적당한 텐션이나 어떤 적당한 트러블, 내적인 트러블 이런 것들이 좀 활력이나 어떤 동기부여를 하는 측면도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글쎄요, 대한민국 그리고 특히 서울에 여기서 복닥복닥 사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많이 힘들고 지치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그런 건 있더라고. 슬로우 라이프에 익숙해져요. 예. 그래서 옛날에는 이거 오늘 당장 안 하면은 난리가 나고 야 이거 빨리 안 해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오늘 안 하면 내일 하면 되지. 내일 안 하면 모레 하면 되지. 그리고 못하면 죽으면 되지. 또 살아있는 사람들이 하겠지. 그런 슬로우에 대한 생각이 생깁니다. 뭐 늙어서가 아니라 젊어서도 그래야 되는데 참 의미는 꼭지였습니다. 소식이었습니다. 많은 걸 생각하게 만듭니다. 너무 많이 생각해 주네요. 네, 그래도 우리 별일 없이 다들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PD 브리핑을 하고 넘어가야지. 네. 아무리 좋더라도. 자, 잠깐 얘기 듣고 PD 브리핑으로 넘어갑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관록의 정치기자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장이 진행하는 서영석 타임즈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PD 브리핑입니다. 오늘 주제 김효지 PD 뭐죠? 네, 박태환 선수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박태환과 국가주의. 또 이렇게 스포츠까지 또 네. 손을 대시네. 자, 네. 일단 대략적인 내용 한번 정리해보죠. 네. 요것도 조금 파편적으로 기사들이 흩어져 있어가지고 무슨 얘기인가 싶기도 했습니다.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금지약물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인 박태환, 자격정지 징계 기간이 내년 3월까지로 결정이 됐습니다. 국제수영연맹 피나라는 곳인데 이 피나가 현지 시간으로 23일 이 스위스 로잔에서 박태환이 출석한 가운데 도핑위원회 청문회를 연 다음에 18개월간의 자격정지 징계를 확정했습니다. 홈페이지 통해서 발표했고요. 네. 자, 피나는요, 박태환의 선수 자격정지 징계 시작 시점을 이 소변 샘플을 최초 채취했던 지난해 9월 3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로부터 18개월 징계 기간이 성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년 3월에 징계 종료가 되는 겁니다. 징계를 18개월 먹였다는데 왜 내년 3월에 징계가 종료되는 건가 헷갈렸던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네. 최초의 소변 샘플을 채취했던 시점부터 18개월을 헤아리는 겁니다. 네. 아무튼 그렇고요. 피나는 또 지난해 9월 3일 이후 박태환이 받은 메달과 상금은 모두 몰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아시안게임에서 따낸 메달들 다 박탈되는 겁니다. 네. 자, 메달과 상금 등의 몰수 조치와 별개로 어쨌든 박태환은 내년 8월 열리는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는 길은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건 피나의 결정만을 놓고 따져본 결과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나라의 대한체육회 규정입니다. 체육회의 현행 규정은요. 징계 만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야 국가대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정합니다. 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피나가 정한 징계 기간은 2016년 내년 3월까지죠. 피나는 국제수영연맹의 그렇습니다. 약자죠? 예. 우리 규정을 보태서 계산을 해본다면은
피나가 정한 징계가 끝나는 시점 2016년 3월부터 3년을 더 보태가지고 2019년 3월까지 국가대표를 할 수 없습니다. 박태환 끝났네. 이게 우리나라 대한체육회의 규정입니다. 네. 자, 바로 여기가 논란의 지점입니다. 네. 박태환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수영선수고 그동안 고생 많이 했고 국위 선양도 했으니까 내년 올림픽에 나갈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곧장 분출하기 시작을 했죠. 뭐 이건 다들 아실 겁니다. 네. 체육회의 규정을 박태환을 위해서 수정하거나 없앨 것이냐라는 문제가 불거졌다는 얘기입니다. 네. 대한체육회 내부에서도 당장 피나가 내린 징계가 끝나면 국내 규정을 재검토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의 말이 들려온다고 합니다. 위인설관이네. 예, 뭐 당장은 그렇지만 그 징계 끝나면 네. 어떻게 좀 알아볼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라고 하죠. 법 쪽에도 논란에 가담했습니다. 법무법인 바른, 예, 이 바른이라는 펌은요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소속된 펌이죠. 네. 예, 거기 뭐 좀 그런 좀 뭐랄까 그런 유의 인간들이 바른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뭐 누구는 농담으로 법무법인 그른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예, 농담이었고요. 농담이었습니다. 네. 바른 뭐 기분 나빠지지 마세요. 네, 훌륭한 변호사님들은 많이 계실 네, 테니까요. 뭐 유명세 지른다고 생각하면 돼요. 네. 그런 이 법무법인 바른에 있는 국제중재 소송팀의 윤원식 또 톰 피넌스키 폴 그린 변호사 등등이 어제 공동으로 작성한 서면에서요. 네. 체육회는 국가대표 선발 규정 일부 조항을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네. 자, 체육회 규정은 스포츠법의 대법원이라 불리는 스포츠중재재판소 카스가 무효라고 선언한 국제올림픽위원회와 영국올림픽위원회 규정과 흡사하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니 앞서서 국제올림픽위원회는요. 오사카 규칙으로 알려진 규정에서 도핑 규정 위반으로 6개월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선수는 그 다음 회 올림픽 경기에 참가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네. 또 영국올림픽위원회는 도핑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정된 자는 올림픽 경기에서 국가대표 자격을 갖지 못한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카스가 그러니까 대법원 스포츠법의 대법원이라고 불리는 카스가 카스니까 계속 무슨 맥주가 생각이 나가지고 이런 규정을 무효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네. 그거하고 유사한 우리나라 체육회의 규정도 당연 무효다. 카스 이런 겁니다. 스포츠중재재판소. 예, 뭐 따져볼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만 아무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대한민국 간판 수영 선수 박태환의 앞길을 터주기 위해서 법조계의 유력 로펌까지 나서서 규정 논란에 불을 지피는 이런 상황 말입니다. 자,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아니 박태환이 뭐라고 그 개인을 위해서 규정에까지 손을 대냐. 박태환이 수영자라는 게 대한민국 국민의 삶과 무슨 상관이냐. 아직도 이렇게 국가주의적인 발상으로 원칙까지 허물려고 하는 모습은 안타깝다. 뭐 이런 식의 반응이 쏟아집니다. 물론 박태환이 국위 선양을 많이 했으니까 배려할 필요도 있다. 이런 취지의 주장도 많습니다만 비판적인 의견 쪽으로 무게추가 더 쏠려가고 있다고 일부 언론은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형평성 논란도 뒤따릅니다. 한때 우리나라 배영의 간판이었던 김지현 선수 전 국가대표입니다. 네. 이 김지현 선수의 사례와 비교되기 때문입니다. 배영 하면 뒤로 그렇죠. 같은 수영 선수네 결국은. 전직 국가대표였습니다. 네. 박태환 선수하고도 당연히 잘 아는 사이겠죠. 네. 이 김지현 선수는 지난해 5월 의사가 처방해준 감기약을 복용했다가 도핑에 걸렸습니다. 네. 클렌부테롤이라는 이 금지약물 성분이 검출됐기 때문입니다. 자, 한국도핑방지위원회로부터 자격정지 2년의 징계를 받았죠. 박태환의 사례와 달리 이 김지현의 경우에는요. 의사가 직접 청문회에 출석해서 아 이건 진짜 내 실수다. 진짜 이 선수는 몰랐다. 진짜 내 과실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면서 선처를 호소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는 무관용 원칙을 고수했습니다. 선수 생활을 더 할 수 없게 된 것이죠. 젊어서 한철에 바짝 뛰어야 하는 수영 선수인데 2년 징계 받으면은 어떡하겠습니까? 네. 이 김지현 선수는 박태환이 피나 청문회에 출석한 23일 공군훈련소에 입대했습니다. 그래도 공군 가서 다행이네. 예. 자, 공군이 좀 편해. 사실 이번 논란은요. 네. 대한민국을 여전히 강하게 움켜쥐고 있는 이 국가주의적인 발상하고 맥이 닿는 문제로 보입니다.
그 실체와 시료가 굉장히 불분명하고요. 또 매우 추상적인 개념이죠. 국위선양. 이런 가치가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문화가 아직도 뿌리 깊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이벤트가 이 거대 권력체로서의 국가를 공고하게 만들기 위한 일종의 국제적 합의와 다르지 않다는 인식은 서구 사회에서 이미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펼쳐지는 올림픽 반대 운동, 즉 놀림픽 운동 같은 게 방증의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여기는 많은 국가들은요, 그간 전 세계를 지배해온 이 엘리트 체육의 기조를 벗어던지고 생활체육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애씁니다. 국가보다는 개인을, 나아가서 개인들의 행복을 우선순위에 두는 발상에서 비롯된 모습일 겁니다. 이 유럽의 많은 국가에서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국가대항 운동 경기보다 각종 클럽 대항 경기나 리그가 더 큰 인기를 끄는 것도 어쩌면 같은 맥락일지 모르겠습니다. 박태환의 내년 리우올림픽 활약을 위해 규정에까지 손을 대가면서 우리 국민이 얻을 실익이 과연 무엇인지, 반대로 그렇게 원칙을 허물어서 잃게 되는 것은 무엇인지, 이걸 따져보면은 답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오늘 PD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에이, 좀 더 하지.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어. 이게 이제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은. 뭐, 이제 쉽게 하자면은 어떤 예외나, 이런 것에 선처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법이 있으면 법대로 해야 된다. 뭐, 그렇게 얘기하면 제일 편하죠. 예. 또 반면에, 선처를 해야 된다고 하다 보면은, 그야말로 선처를 해줄 수 있는 입장에 있는 인간들이 자기 입맛에 맞게 선처해주는 경우가 또 발생을 해요. 그래서 도대체 어느 걸 선택하는 것이 가장 올바르냐, 이게 참 헷갈리고 불분명합니다. 근데 이제 이번 사례를 보니까 그런 점은 있네. 똑같은 국가대표 한 놈은 안 된다 그러고. 그렇죠. 한 놈이 아니지 한 분은 안 된다 그러고 또 다른 분은 또 된다고 한다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거죠. 물론 그 배영 선수가 뭐 올림픽이나 아니면은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땄다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박태환처럼 접대해 줄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결국은 실력사에 이런 것 같아가지고 기분 진짜 씁쓸하죠. 그렇습니다. 이 박태환 논란은 단순한 어떤 스포츠 이슈에 그치질 않습니다.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 바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뭐 다른 무엇을 떠나가지고 이제 아까 국제 무슨 연맹의 징계를 받은 네. 사람은 이제 그 이후 3년 동안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 그 징계가 끝난 시점부터 3년 동안 3년 동안 그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은 네. 박태환 때 고칠 게 아니라 진작에 고쳤어야죠. 그렇죠. 근데 이 시점 와가지고 박태환을 살려주기 위해서 고친다고 그러면은 욕먹지. 그리고 이런 법규들이요, 재작년, 작년에 걸쳐서 계속 불거졌던 체육비리 논란, 요 과정에서 정부가 작년에 새로 만든 것들입니다. 근데 그걸 뒤집으면 말이 안 되죠. 그렇지. 예. 그래서 저는 이것도 결국은 보면은 우리 박태환 선수가 결국은 우리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피해를 입었네. 따지고 보면은. 야, 참 이런 또 역사의 아이놀이가 있다니. 아이놀이. 아니, 우리 희망촛불님이 네. 박태환도 중동으로 가라고. 젊은이니까 27인가 8이잖아요. 네, 근데 중동 가라고. 나이 27, 8이면 추천을 사실 뭐 수영 선수로는 이제 황금다이 된 셈인데 뭐 이렇게 이제 할 필요가 있나? 내가 박태환이라면은 은퇴하겠습니다. 아, 그냥 깨끗하게. 예. 아니 그런 욕을 얻어 먹으면 가면서까지 예를 들어서 출전을 해가지고 또 좋은 성적을 내면은 다 묻히겠죠. 근데 나이 27, 28 되면은 수영 선수는 환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좋은 성적 내기도 어렵고, 물론 이제 명예회복을 하겠다 해가지고 절치부심해서 뭐 거기서 금메달을 따버리면은 모든 게 다 묻힐 겁니다. 근데 그렇게 안 되면은 진짜 개망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잘 판단해서 이럴 때는 본인이 풀어주는 게 좋습니다. 물론 뭐 많이 후회하고 있겠죠. 약물 손 댔던 거 반성도 많이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겠고. 근데 약물도 대부분의 그 요즘 도핑 테스트에 걸린 사람들은 아까 김지현 선수인가 네. 그런 사람들처럼 뭐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뭘 먹었다가 걸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뭐 그런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 이번 박태환 선수 거는
그게 그거인지 불법 몰랐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돼요? 상황이라는 게 지금 많이 또 말이 있고. 되는 상황이면은 이미 피나의 청문회에서 그렇죠. 저거가 됐겠지. 그렇죠. 근데 뭐 그것도 또 보면은 이제 국제수영연맹이라는 것도 그 수영 강국들의 이해관계에 이제 휘둘리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박태환이가 미국 선수였다. 네. 그러면은 이토록 엄청난 처벌을 받지는 않았을 거라고 또 봅니다. 뭐 그런 것들도 다 고려와 염두를 두긴 해야 되는데 그러나 그렇게 지역계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서 만든 조항을 박태환 때문에 무너뜨린다면 그거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렇죠. 그 박태환 선수는 20대 이제 중후반이라고 해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어립니다. 아직 어리고 본인도 물론 굉장히 혼란스러울 테고요. 우리가 뭐 많은 언론이 또 지적을 하고 있지만은 박태환이라는 개인을 향해서 비방하고 공격하는 건 아니겠죠. 어떤 그 이번 논란이 사건이 상징하는 그 거기에 담긴 함의를 가지고 우리가 여러모로 고민을 해보자는 것인데 모르겠습니다. 힘든 시기이겠지만은 좋은 현명한 판단을 좀 하면 좋겠고 뭐 우리 가람토님께서는 이런 지적도 해주셨네요. 아까 김지현 선수하고의 비교 사례가 돼가지고 또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치사하면 올림픽 가서 금메달 따라는 것인지. 예, 그렇죠. 이렇게 해석이 될 소지도 그 개인 당사자 박태환 선수에게는 굉장히 아프게 들리겠지만은 이런 소지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거네요. 네. 예. 결국은 이제 관심을 받고 뭐런 성과가 있는 사람은 네. 규칙의 예외를 두느냐. 이건 사회적 특권의 문제와도 이제 결부되는 거고, 네. 그거를 처리하는 그 사회적 방식은 그 사회의 지배구조의 원리하고도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참, 그렇네. 네. 체육회도 그렇고요. 네. 박태환 선수 본인도 그렇고요. 가장 현명하고 또 무엇보다도 박태환 선수가 개인으로서 상처를 가장 덜 받는 방법을 진지하게 고민해서 결정 좀 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논란이 될 때는 사실은 제일 좋은 거는 본인이 결단을 내리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 기득권 계층은 절대 결단은 안 내려요. 박성국 보십시오. 저기 청문회 자기 사퇴하면 될 건데 끝까지 버티잖아. 네, 그런 사회입니다. 자, 오늘 소식 여기까지 전해드리겠고요. 네. 감사합니다. 내일 오전 10시 반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물러가겠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